1943년 4월 14일 일본군의 통신 내용을 분석하던 하와이의 미 해군 암호해독팀 요원들이 초긴장 상태에 돌입합니다. 그들이 분석한 일본군의 암호 전문에는 4월 18일에 일본 해군 지휘부가 최전방 북갱비를 시찰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놀랍게도 지휘부의 명단에는 연합함대 사령관 야마모토의 이름과 정확한 시간표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정보는 즉시 태평양 함대 사령부에 전달되었으며, 니미츠 제독은 참모들과 상의한 후에 이 거물급 적장을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야마모토의 위상을 잘 알고 있었던 미 해군 정보부의 레이튼 중령을 비롯한 참모들은 일본군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었던 야마모토 제독을 제거할 수만 있다면 일본군의 사기가 크게 꺾이게 될 것이라는 점을 니미츠 제독에게 강조합니다. 참모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준 기회였죠. 일본은 일왕 히로히토가 지배하는 국가였지만 미군에게 있어서 일본의 군사력을 상징하는 인물은 바로 야마모토였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의 과달카날 공방전에서 야마모토는 뛰어난 지략과 빠른 상황 판단으로 하마터면 미군을 곤경으로 몰아넣을 뻔했던 공격작전을 계속 전개하면서 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었죠. 전쟁이 시작된 후에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야마모토의 이미지는 악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는 평화로운 진주만을 선전포고도 없이 기습해서 수천 명의 미군 병사들을 살해한 자랑무도한 전쟁 범죄자였던 것입니다. 니미츠의 명령이 내려오자 팔지 제독은 이 작전을 솔로몬 제도의 항공사령관 마크 미처 소장에게 맡겼으며 반드시 작전을 성공시키라고 당부하게 됩니다. 미처 소장은 급히 참모들을 소집해서 작전의 세부 사항을 논의했는데, 야마모토 제거 작전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고려됩니다. 첫 번째는 비행기를 타고 날아오는 야마모토 일행이 북갱빌에 나타나면 비행장에 착륙하기 전에 전투기를 동원해서 격추시키는 방법이었으며, 두 번째는 야마모토가 북갱빌에 도착한 후에 대규모 공습을 가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100대 이상의 일본 전투기들이 배치된 북갱빌에 공중폭격을 퍼부어서 야마모토를 제거한다는 것은 성공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전투기를 출동시켜서 격추시키는 방법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미처 소장은 가급적 해군이나 해병대 소속의 전투기를 투입해서 이 작전을 수행하고 싶었지만, 과달카날에 배치된 해병대 전투기 중에서는 이 작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항속거리를 가진 기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수적으로 볼 때 주력 전투기였던 F4F 와일드캣은 이 작전을 수행하기에는 항속거리가 아슬아슬했으며 기체의 성능이 너무 구식으로 보였습니다. 미 해병대 214 전투기 대대가 운용하고 있었던 신형 전투기 F4U 콜세어가 있었지만 작전 가능 기체가 8대에 불과했으며 외부 연료 탱크를 장착하더라도 항속거리가 충분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콜세어는 북갱빌까지 직선으로 날아가면 왕복 비행이 가능하기는 했지만, 솔로몬 제도 상공을 직선으로 통과하면 솔로몬 제도 곳곳에 배치된 일본군의 감시망이 걸려들어 작전이 노출될 우려가 있었죠. 지난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참극에서 미군이 큰 피해를 입었던 것도 교훈이 됩니다. 이 작전을 성공시키려면 일본군의 탐지망을 피해야 했으므로 솔로몬 제도를 크게 우회해서 북갱빌로 날아가야 했는데, 이 경우에 직선으로 날아갈 때보다 320km 정도를 더 날아가야 했었죠. 우회 비행에는 970km 정도의 비행거리가 예상되었으며, 작전을 마치고 일직선으로 귀환하는데도 640km 정도를 날아야 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일본 함선이나 잠수함으로부터의 탐지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서 고도 20m 정도의 초저공 비행으로
바다 위를 날아가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공격 작전에 필요한 시공 시간까지 따져보면 전투기의 항속거리가 2000km를 훨씬 넘어야 했는데 콜세어의 항속거리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죠. 미처 소장은 고심 끝에 이 작전을 육군 항공대에게 맡기기로 결정합니다. 핸더슨 비행장에는 육군 항공대 제13 공군 소속의 라이트닝 전투기들이 전개하고 있었는데 외부 연료 탱크를 탑재하면 충분히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죠. 때마침 핸더슨 비행장에는 며칠 전에 증강 배치된 라이트닝 전투기들이 있어서 수적으로도 충분한 상태였습니다. 미처 소장은 339 전투기 대대의 존 미첼 소령에게 이 막중한 임무를 맡기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전투기 대대 지휘관으로 유능함을 인정받으며 평판이 높았던 조종사였죠. 4월 17일 오전 핸더슨 비행장에서 미처 소장의 호출을 받은 미첼 소령은 비밀 작전을 수행하라는 명령을 받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야말로 가슴 벅찬 임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미첼 소령은 막사로 돌아온 후에 부하들과 함께 세부적인 작전 계획을 수립했으며 해상 비행 경험이 많았던 해군 장교들도 작전 수립을 도와주기 위해서 미첼 소령과 머리를 맞대고 있었죠. 이 작전에는 가동 가능한 P-38 라이트닝을 모두 동원해서 출격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무렵 핸더슨 비행장에는 20대가 넘는 라이트닝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상태가 좋았던 18대가 작전에 차출됩니다. 미첼 소령은 4명의 뛰어난 조종사를 선발해서 공격조를 편성했으며 야마모토가 탑승하기로 되어 있는 일식 육상 공격기 4티를 격추시키는 임무를 공격조에게 맡깁니다. 미첼 소령을 포함한 14명의 조종사들은 높은 고도에서 혹시 모를 일본 전투기들의 출현에 대비해서 공격조를 엄호하기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부갱빌까지 날아갈 때 바다 위를 크게 우회해서 초저공으로 날아가야 했기 때문에 P-38의 항법 장치로는 정확한 좌표 측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첼 소령의 라이트닝 전투기에는 해군 함정용으로 사용되는 정밀한 나침반이 긴급하게 장착됩니다. 핸더슨 비행장에 배치된 T-38G 라이트닝 전투기들은 평소에 165갤런들이 보조 연료 탱크 2개를 장착하고 출격하고 있었는데 이 상태로는 작전에 필요한 시공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록히드사의 매뉴얼에는 P-38G형의 330갤런들이 신형 보조 연료 탱크를 2개 장비하면 최대 3000km를 넘는 거리를 비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지만 이 신형 보조 연료 탱크는 아직 핸더슨 비행장에는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죠. 미첼 소령은 신형 보조 연료 탱크가 꼭 필요하다며 긴급 공수를 요청했으며 포트 모레스비에 도착해 있었던 신형 연료 탱크들이 C-47 수송기에 실려서 긴급하게 공수됩니다. 그런데 긴급 공수된 신형 연료 탱크의 숫자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작전에 투입되는 라이트닝 전투기들은 165갤런 연료 탱크와 330갤런 연료 탱크를 한 개씩 장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무게중심이 기울어서 비행에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미첼 소령은 이 정도의 차이쯤이야 라이트닝의 강력한 쌍발 엔진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신형 연료 탱크를 장착하면서 항속거리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라이트닝 전투기들이 목표 지역 상공에서 15분 이상은 대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작전이 성공하려면 야마모토가 탑승한 일식 육상 공격기가 예정된 시각에 정확하게 나타나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해군 정보부의 리포트에는 야마모토가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반드시 제 시간에 나타날 것으로 되어 있었죠. 하지만 비행 경험이 많았던 미첼 소령은 기상 악화나 기체 고장 등의 이유로 항공기 이륙이 지연되는 경우를 자주 경험했던 베테랑 조종사였습니다. 미첼 소령은 일본군에게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었죠. 해군 항공대 장교들이 자세한 작전 경로를 계산한 후에 미첼 소령에게 전달했으며, 미첼 소령은 라이트닝 전투기들이 오전 7시 20분에 핸더슨 비행장을 출발해서 시속 320km의 속도로 우회 경로를 따라 비행하면 오전 9시 반쯤에 야마모토 탑승기를 만나게 될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진다면 남쪽으로 날아오는 야마모토 탑승기는 부갱빌 남부의 비행장에 도착하기 전에 라이트닝 편대 요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과연 야마모토는 시간표를 지켰을까요? 공작새 사냥은 다음 회로 이어집니다. 여기는 밀리터리 항공의 잡박 채널 불타는 하늘입니다.